지금부터 시간과 공간 개념 강의 시작할게요. 이번 단어는 기본적으로 통합과학을 배우기 전에 이 정도는 기초 상식으로 과학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알아둬야 된다 해가지고 넣어놓은 첫 번째 단원이고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 대신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설명 들으시면서 거기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류의 뭔가 들으면은 그냥 교양 강의 같고 이해될 것 같고 그런 류의 이런 텍스트들은 텍스트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문제를 많이 풀면서 자기도 모르게 본인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오개념을 잘 잡아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과 공간. 우리 주변의 자연현상은 시간과 공간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규모, 스케일. 규모는 어떤 자연현상의 크기 범위로 우리 스케일이 크다, 스케일이 작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바로 그 스케일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규모, 스케일이에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시간 규모와 공간 규모가 매우 다양하겠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있으면 걔는 시간 규모가 큰 거고, 굉장히 좁은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있으면은 뭐 광합성 같은 거 그런 거는 공간 규모가 작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자연 세계는 이 규모를 이용해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시 세계와 하나는 거시 세계고요. 미시 세계는 인간이 관찰할 수 없으면은 미시 세계라고 하고요. 거시 세계는 인간의 감각으로 관찰할 수 있으면은 거시 세계라고 합니다. 기준은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원자 수준의 아주 작은 규모의 세계가 미시 세계가 되고요. 원자, 분자, 이온 등이 해당이 되고, 거시 세계는 미지 세계보다 훨씬 큰 규모의 세계로 나무, 암석, 태양계, 은하, 우주 등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거시 세계에 해당이 됩니다. 미지 세계와 거시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의 규모를 설명해 볼게요. 일단 수소 원자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미시 세계에 해당이 될 거고, 이 수소 원자의 지름은 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0.1 나노미터라고 해요. 그리고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바퀴 요렇게 마치 태양과 지구에서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것처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150 아토초라고 합니다. 아토초라는 단위는 처음 들어봤을 텐데 얘는 10의 마이너스 18승 초를 의미를 합니다. 그냥 엄청 작구나 하고 이해하면 돼요. 두 번째, 거시세계에서 나오는 태양과 지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1AU라고 부르거든요. 요거는 인간이 정한 거예요. 이걸 천문단위라고 하는데, 지구가 공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65일인 걸 고려를 하면 수소 원자의 공전 비슷한 시간은 150 아토초. 지구는 365일이니까 확실히 미지세계와 거시세계는 다르죠. 그래서 미시세계는 시간 규모로 나노초 이하 단위를 사용하고요. 공간 규모로 나노미터 이하 단위를 사용합니다. 거시세기는 시간 규모로 초나 분 등의 단위를 사용하고 공간 규모로 미터나 천문 단위 등의 단위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규모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으로 시간과 공간을 측정을 해야겠죠. 뭐 태양과 지구를 보겠다고 현미경을 갖다 대면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적절한 방법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올바른 측정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인간은 그동안 이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측정했을까? 과거의 측정 방법과 현대적 측정 방법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주로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거시세계의 시간과 길이 측정만 가능했어요. 시간 측정. 옛날에는 태양의 위치나 달의 모양 변화 등 천문학적 현상을 주로 이용해서 시간을 나타냈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앙부일구나 진자시계와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을 했어요. 앙부일구, 진자시계 알죠? 길이 측정은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옛날에는 신체 일부의 길이나 예를 들어서 손가락 마디의 길이, 발걸음 폭 등 신체 일부의 길이나 일정한 길이의 막대 등을 이용을 해서 길이를 측정을 했고,
조금 지나고 나서 눈금이 표시된 자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손끝부터 팔꿈치까지의 거리를 뭐 1, 팔이 0으로 암이니까 1a라고 할게요. 1a라고 옛날 사람들이 정했어.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얘는 2a네, 3.5a네 이런 식으로 정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측정 방법의 문제가 뭐예요? 사람마다 손끝부터 팔꿈치까지의 거리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차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겠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현재가 될 때까지 많은 방법을 통해서 인간은 최대한 오차를 적게 정확하게 가깝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현대적 측정 방법을 통해서는 원자나 우주와 같은 굉장히 거시한 그런 규모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간 측정,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수를 이용하는 세슘 원자 시계로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지금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시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1초, 2초, 그거는 원래 근간이 세슘 원자 시계예요. 뭔 소리냐? 1초는 지금 현대에서 사용하는 1초는 세슘 원자에서 나오는 빛이 만큼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 방법은 중력이나 온도 등 외부 영향을 받지 않아서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길이 측정. 빛의 속력이 일정함을 이용해서 빛이 왕복한 시간을 재거나 물체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두 빛을 비교해서 길이를 정밀하게 측정을 해요. 레이저를 쏴. 그러고 나서 반사돼서 돌아오겠죠. 그러면 우리 빛의 속도 알고 있죠.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잖아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잖아요. 그쵸? 그래서 빛의 속도 알고 있고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 측정하면 속력이랑 시간 아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동한 거리를 알 수 있게 되죠. 이 방법을 이용해서 레이저 포인트로 정확하게 길이를 정밀하게 측정을 합니다. 현대의 측정 기술, 시간과 공간 측정이 발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규모의 측정이 이루어졌고 인간의 경험 범위도 많이 확장이 됐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발견하고 직접 가보지 않은 외부 은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종류는 뭐 이것저것 있는데 현재에서 쓰고 있는 방법이 제일 여러분들이 와닿고 익숙한 거는 GPS예요. 우리 네이버 지도 할 때 내 위치 찾기 하죠. 그 점을 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지도상의 그 점을 바로 이 GPS를 이용해서 아는 거거든요. 이 GPS는 넓은 영역에서 위치를 확인을 할 수도 있고 미세한 이동거리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전자현미경은 광학현미경보다 높은 확대율로 나노 단위로 물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나노 단위에 표시해 둘까요? 초고속투가 전자현미경은 전자현미경보다 더 대단해요. 그래서 나노초 이하 단위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서 원자나 분자 내부의 움직임을 측정 가능합니다. 더 작게 잘라서 동영상 촬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움직임이랑 나노초 이하 단위 요 두 가지 키워드를 알아두세요. 세 번째, 원자힘 현미경. 얘는 시로 표면에 있는 원자를 촬영해서 원자의 크기를 측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원자의 크기를 측정하니까 이름에도 원자가 들어가죠. 우주망원경, 허블 망원경이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이용해서 멀리 있는 천체의 나이와 거리를 더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3학년 2학기 때 우리 배웠죠. 여기는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기본량과 단위로 넘어갑니다. 기본량과 단위. 기본량이 뭐냐면요.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리량이 이것저것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양입니다. 이름값 하죠. 외워야 돼요.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광도, 물질량까지 왜 이래요? 물질량까지 총 7개의 기본량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량은 다른 물리량을 활용해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요. 시간의 단위는, 시간의 기본량은 분 아니고 시 아니고 초거든요. 몇 초 걸렸는지를 다른 물리량을 활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량은 다른 물리량을 활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없고 물리량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양에 해당이 됩니다. 이 7개의 시간은 초,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전류는 암페어, 온도는 켈빈, 섭씨 요거 아닙니다. 광도는 칸델라, 물질은 몰. 이렇게 7개의 기본량을 쓰고 있고요. 이 물질량은 몰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얘는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이 되면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넘어갑니다.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주면 과학자들이 분자나 원자는 부피가 작아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세고 싶어서 만든 개념이 몰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제 단위계가 요 7가지의 기본량을 만들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모임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기본 상수를 구하는 실험 방법을 사용해서 기본량의 단위를 정의를 했대요. 기본 상수가 무엇이냐? 자연에서 항상 일정한 양을 가지는 물리량을 기본 상수라고 하고요. 빛의 속력, 기본 전하, 플랑크 상수, 아보가드로 상수 등이 해당이 돼요. 이게 이제 몰수거든요. 몰.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몰이다. 그러면 얘는 분자나 뭐 원자나 그런 게 몇 개 들어있는 거냐면 6.022 곱하기 10의 18승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 수는 항상 고정이기 때문에 기본 상수에 해당이 되지요.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본량이라는 걸 배웠으면 기본량을 가지고 유도해서 만들 수 있는 유도량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유도량의 단위는 기본량의 단위를 조합해서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속력은 기본량이 아니라 유도량이거든요. 그런데 속력의 정의가 우리 뭐였죠?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였잖아요. 근데 거리의 단위는 미터였고요. 시간의 단위는 초였으니까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요렇게 유도량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페이지에서 외우셔야 되는데 넓이의 단위는 가로 세로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가로의 단위 미터, 세로의 단위 미터에서 미터 제곱. 부피의 단위는 가로의 단위 미터, 세로의 단위 미터, 높이의 단위 미터에서 미터의 세제곱. 요거 곱하면 3번 곱한 거죠. 속력의 단위는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니까 시간의 단위 초, 이동한 거리 미터 해서 미터 퍼 세크. 가속도의 단위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야. 속도의 단위, 속력의 단위가 방금 미터 퍼 세크라 그랬는데 걔를 또 초로 나눠야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나오죠.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제곱이 가속도의 단위. 힘의 단위는 우리 힘 공식 들어봤죠? F는 ma가 힘의 공식이에요. 그쵸? 그런데 질량의 단위가 앞에 나왔죠? 킬로그램이고 가속도의 단위가 방금 우리 구했죠? 미터 퍼 세크이기 때문에 F는 ma니까 킬로그램이랑 미터 퍼 세크를 곱한 이 값이 힘의 단위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뉴턴이라고도 하죠. 밀도의 단위는 밀도의 정의가 단위 부피당 질량이기 때문에 단위 부피의 단위는 미터 퍼 세제곱 미터고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니까 킬로그램 퍼 세제곱 미터가 될 거고 압력의 단위는 단위 면적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압력의 단위는 압력도 힘이잖아요. 그래서 힘의 단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농도의 단위. 농도는 정의가 뭐냐면요. 단위 부피당 물질량이에요. 단위 부피는 미터 세제곱이고 물질량은 몰이라 그랬죠? 그래서 몰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미안해요. 자꾸 외우라 그래서. 근데 모든 활용은 다 암기에서 나옵니다. 단위의 접두어 기호를 알아둬야 돼요. 측정하는 물리량의 크기가 아주 크거나 작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단위 앞에 접두어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나노는 10의 9승,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센치는 10의 마이너스 2승, 헥토는 10의 2승, 킬로는 10의 3승, 메가는 10의 6승, 기가는 10의 9승. 그래서 예를 들어서 1km는 1 곱하기 10의 3승에서 1000m를 의미를 합니다. 이거를 비교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노랑 마이크로가 나왔을 때 나노가 더 작은 거구나 하고 고를 정도는 돼야 돼요. 이 순서를 외워 두셔라.